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추리통계 기초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리통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에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추리통계에 해당하고요. 여러분들이 통계를 접하실 때에 어려워하는 부분도 이 추리통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 개념을 좀 명확하게 다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추리통계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표들을 통계 패키지가 내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SPSS를 사용해서 회귀 분석을 한 결과표인데요. 이 결과표를 보면 이 모델 서머리에 관한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노바 테이블에 관한 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이피션트 계수에 관한 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용어들도 R 제곱, 수정된 R 제곱, 그리고 뭐 제곱, 합, 자유도, 유의 확률, T 검정할 때요, T, 뭐 등등, 평소에 이걸 자주 다뤄보지 않은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생소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난감해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다루는 추리통계의 기본 개념 이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결과표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다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리통계 기본 개념과 관련해서 모집단 모수와 표본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통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모집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모집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구자가 어떠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먼저 설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모집단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모두를 포함한 그러한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추리통계에서는 이 모집단에 관한 어떠한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체들 중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일부를 뽑아 만든 모집단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표성입니다. 과연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리 통계를 할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작업하는 데이터들은 이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돼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워낙 이게 규모가 큰 데이터인 거죠. 반면에 이 전수조사, 우리가 이제 영어로 센서스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센서스 데이터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들을 포함한 데이터를 가리키죠. 그래서 요즘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가 곧 전수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추리 통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전수 데이터가 이게 모집단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으면 우리는 전수 데이터를 분석하면 기술 통계 차원에서 분석하면 그게 곧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 되는 거거든요. 굳이 뭐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과정이 생략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이 빅데이터가 쌓이면 그게 곧 전수 데이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표본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추리 통계는 필요 없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퀘스천을 달아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빅데이터는 전수 데이터가 아니라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전제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추리 통계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수가 아니라 이 편향 바이어스의 문제인데요. 편향이라고 한다면 분석으로 얻은 추정치가 모집단 모수를 제대로 대표하지 않고 치우쳐 있다는 거지요. 빅데이터가 데이터 수가 많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 모집단을 제대로 모집단에 관한 특성을 제대로 이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여전히 빅데이터에도 편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의 힘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데이터 관측 수가 늘어나면 장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관측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편향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주장은 적어도 인과관계 분석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객에 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런데 특정한 백화점에서 그 빅데이터에 대한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 중에서 20대 고객들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20, 30대 고객들의 데이터가. 그래서 사이즈로 보면 그게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빅데이터가 모든 연령대의 고객들에 관한 특성을 추정하고자 할 때 20, 30대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추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연령대의 취향이라든지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20, 30대의 연령대 빅데이터만 가지고 다른 모든 연령대까지 추정할 때는 편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해할 때는 그 빅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이 규모가 큰 표본 데이터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빅데이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들, 개인들, 그 속성들을 감안했을 때에 그 빅데이터가 대표할 수 있는 모집단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바운더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가 대표할 수 없는 바운더리까지 그 모집단을 설정해서 그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겠다 했을 때는 편향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추리 통계를 할 때에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는 과정을 우리는 표집한다, 표집 과정이라 샘플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대표적인 표집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는 가장 아주 단순한 거는 이 랜덤 샘플링입니다. 무작위로 표집을 하는 건데요. 무작위로 표집한다 하는 의미는요. 모집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들이 표본에 뽑힐 확률이 모든 개인마다 동일하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특정한 개체가 표본에 뽑히는 게 다른 개체가 표본에 뽑히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 독립적이다 하는 그러한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작위 표집이 가장 기본적인 표집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층화 표집입니다. 이 층화 표집이란 모집단에 개인들의 구성면에서 동일성을 갖는 여러 개의 하위 집단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모집단을 특성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에서 무작위 표집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그 여론 측면에서 이 전체 이 국민들 지역별로 놓고 보면 그 여론 측면에서 좀 유사성을 가진 그러한 그 집단들을 이러한 집단들 그러나 집단 간에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는 그렇게 이제 뭐 구분이 된다고 하면 먼저 표본을 추출할 때에 유사한 그 특성을 가진 그러한 집단들 먼저
그 계층으로 먼저 뽑아 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층 안에서 무작위로 그 안에서 개인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게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먼저 계층을 특정한 그 집단들을 뽑고요. 그 다음에 그 집단들 안에서 무작위 표본을 하는 방식이 층화 표집 방식이고요. 군집 표집,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 속한 여러 집단 간의 동질성이, 이 경우에는 이제 집단 간의 동질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죠. 그러나 집단 내에 속한 개체들 사이에는 상당히 이질성이 있는데 여러 집단들이 있지만 그 집단들 간에는 특별히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집단을 먼저 이 추출을 하는 거죠. 이 집단을 그 동일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집단 중에서 일단은 그 랜덤하게 집단 중에서 일부 표본을 뽑는 방식, 이게 이제 군집 표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층화 표집과 다른 점은 일단 층화 표집은 그 집단 간의 이질성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집단 내 구성원들 간에는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고 보지만,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집단 간에 상당히 이질성이 있을 때 먼저 이 집단을 먼저 뽑아 놓고요. 집단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 집단 안에서 무작위 표집으로 해서 전체 표본을 구성하는 방식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한 많이 사용하는 게 편의 표집입니다. 이 편의 표집은 표본을 구성할 때에 이 랜덤 표집이라든지 무작위 표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쉽지 않을 때 우선 데이터 표본 확보에서 이 설문조사 같은 걸 할 때 설문조사에 협조해주고자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서 표본을 구성하는 거죠. 이거는 연구자가 참여자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통제하기 어렵고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를 하게 될 때에 표본이 편의 표본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이제 취약점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 편의 표본을 쓰는 이유는 하나의 편의 표본에서 이 나온 결론이 모집단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모집단 특성을 추론할 때에 편향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편의 표본을 사용한 연구들이 축적이 되면 그 축적된 연구들을 근거로 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의 표집을 통해서도 일단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편의 표집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고자 할 때는 상당한 편향의 문제, 바이어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 모수를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집단 모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 특성을 모집단 모수라고 표현합니다. population parameter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원급들의 급여 수준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될까? 모집단 수준에서. 그러면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원급들의 급여의 평균이 모집단 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원급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에 그 속한 사람들의 급여를 조사하고 그 급여 평균을 내겠죠. 그러면 그 급여 평균, 표본의 급여 평균이 표본 통계량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 모집단 모수는 다시 정리하면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추정하려는 모집단의 특정 통계량이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모집단 평균, 모집단 비율, 특별히 이제 유권자들의 후보 지지율 계산하거나 할 때 추정할 때는 이 모집단 비율이 모집단 모수가 되겠죠. 두 모집단의 평균 차, 모집단 분산, 모집단의 상관계수,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요. 또 모집단에서 두 변수 간의 회귀계수, 뭐 이러한 것들을 모집단 모수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추정할 때는 표본에서 얻은 그에 상응하는 통계량을 사용한다. 그래서 표본 통계량이 모집단 모수의 추정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려는데 사용하는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이 바로 그 추정량이 되겠고요. 모집단 상관계수를 모집단 모수로 설정했을 때는 표본에서 얻은 상관계수가 모집단 상관계수의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제 모집단 모수들 주로 일반적으로 추리통계를 다룰 때에 추리통계에서 다루는 주요한 모집단 모수와 그에 상응하는 표본 통계량을 표로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특정한 변수의 모집단 평균은 표본에서 얻은 평균을 가지고 추정하고요. 모집단 비율은 표본 비율, 또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는 두 모집단 각각에서 뽑은 표본의 평균 차이로, 두 모집단의 비율 차이는 각각의 모집단에서 뽑은 두 표본의 비율 차이로,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겠다 그러면 표본 분산을 가지고, 두 모집단의 분산의 비율을 추정하고 싶다 할 때는 두 표본의 분산 비율을 가지고, 또 두 변수 간의 모집단 수준에서 상관계수가 얼마일까 했을 때는 표본에서 얻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모집단 내에서 두 변수 간의 회귀계수, 관계를 보여주는 회귀계수를 추정하고 싶다 할 때는 표본 회귀계수를 가지고 추정한다. 이게 모집단 모수와 그에 상응하는 표본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추리통계에서 통계적인 추론을 한다, 추정을 한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 정의를 내리면, 모집단에서 통계적 추정이란 표본에서 얻은 표본 통계량을 추정량으로 삼아서 에스티메이터로 삼아서 모집단 모수의 값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는 추정량의 값을 얘기할 때는 추정치라고 하는 용어를 쓸 거고요. 표본 통계량의 값을 얘기할 때는 표본 통계치라고 하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값을 전제로 해서 얘기할 때는 추정치 혹은 표본 통계치 이런 치자를 붙여서 명명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추리통계란 대표성 있는 표본에서 얻은 표본 통계량을 추정량으로 삼아서 모집단 모수를 추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이 모수 통계에서 주요 추론 대상이 되는 모집단 모수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L자가 빠져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는 표본 통계량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표본 통계량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모집단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표본 통계량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표본 통계량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